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국제암시장에서 마약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물건이 뭔 줄 아세요? 딱 떠오르는 건 위조지폐, 총기류, 아니면 폭탄? 아니요. 뜻밖에도 정답은 예술품이에요.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전 세계 도난 미술품의 규모는 연간 6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5천억 원 정도인데요. 우선 이 도난당한 예술품들은 은밀하게 암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구매자들은 이게 도난품인 줄 알면서도 구입을 하죠. 그만큼 가치와 희소성이 큰 것도 많지만 예술품은 특성상 개인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유권 입증이 힘듭니다. 그래서 수집가들에게는 이 예술품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진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예술품 암시장의 중심에는 그림뿐만이 아닌 고대 유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굴꾼들이 유적지에서 훔쳐온 유물이 암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가장 값비싼 유물로는 주로 이집트에서 도굴된 물건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미라나 장신구가 거래가 된다는데요. 근데 미라까지요? 좀 소름 돋죠? 2000년 10월 파키스탄 암시장에 한 고대 미라가 매물로 등장합니다. 당시 파키스탄 경찰은 은밀한 첩보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고 즉각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다행히 관련인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판매자 알리 아크바르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그에게 이거 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 미라 구했냐 이러면서 추궁을 해요. 도굴한 거라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크바르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자신은 그저 이란의 한 남성으로부터 밀거래를 의뢰받은 것뿐이래요. 자기는 단순한 중개인이라는 거죠. 아크바르에 따르면 이 미라를 원래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샤리프 샤바키로라는 이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또한 도굴을 한 게 아니라 지진이 나서 갈라진 땅 틈 사이에서 우연히 미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크바르에게 이 미라를 대신 팔아주면 금액의 절반을 떼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였고요. 경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우선 미라가 숨겨져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 장소는 파키스탄 남서부에 위치한 발루치스탄주, 이란과 접해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두 사람이 암거래를 계획했던 거예요. 얼마 후 경찰은 이곳에 보관 중이던 미라를 압수했고 곧장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미라가 도착한 후 박물관 관계자는 먼저 미라의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잠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미라가 아닙니다. 얼굴이 다소 상기되어 보였어요.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죠. 그는 이 미라가 페르시아 공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보자면 먼저 미라에는 화려한 황금 양식이 되어 있었는데 시신은 고대 이집트 스타일로 방부 처리가 되어 있었고 그 위에 금박이 입혀진 상태였어요. 거기에 황금 마스크와 왕관까지 씌워져 있었고요. 미라가 누워 있었던 곳은 커다란 나무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관에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아후라 마즈다, 창조의 신 얼굴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던 거죠. 게다가 더 결정적인 증거는 관에 적힌 페르시아 서령 문자였습니다. 그 문구를 해석해보면 나는 위대한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 크세르크세르 1세의 딸 와르데 가운하다. 고대의 신이 나를 보호한다. 이건 주군이, 즉 미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럼 공주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고학계가 들썩였습니다. 왜냐면 고대 페르시아에서 사실 미라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기존의 이론은 뒤엎거나 혹은 세계의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후 미라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페르시아 공주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죠. 한편 미라의 등장과 함께 외교적인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이란이 이 미라를 두고
페르시아 왕족의 유물인 만큼 이란한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심지어 유네스코 중재를 받아서 공주를 되찾겠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반면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영토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소유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까진 이해해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이 미라에 대해서 욕심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까지 합세해서 우리가 알아봤더니 탈레반이 미라를 최초 발견한 것이 우리 쪽 영토라더라 이러면서 뜬금없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나라가 공주의 미라를 두고 대립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고고학계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이 미라의 주인공이 고대 페르시아 공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죠. 학계가 기존의 의견을 뒤엎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군데 황금관을 쓰고 있는 걸까요? 자, 일단 이란과 파키스탄이 소유권을 가지고 대립할 당시에 이란의 문화유산 대표단이 미라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라 가슴 위에 덧대어진 황금색 판에 주목을 했죠. 그곳에 공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페르시아식이 아니에요. 그녀의 이름은 와르데 가우나를 그리스식 표기인 로도구네로 잘못 적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란 관계자들은 이 페르시아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새긴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더 수상한 건 다소 엉성한 만듦새였습니다. 미라를 만들 때는 보통 이집트 기준으로 콧구멍을 통해서 시신의 뇌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코와 뇌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연골은 부서지기 마련인데요. 근데 이 미라의 경우에는요, 그 흔적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미라에는 심장이 없는 게 이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심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보통 미라 작업을 할 때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들을 꺼내서 단지 안에 보관을 하는데 심장만은 미라에 남겨두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심장이 있어야 사후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대요. 그래서 혹여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도 미라에 가짜 심장을 만들어서 넣을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공주의 가슴은 어쩐 일인지 텅 비어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라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무려 2600년 전. 보통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근육과 뼈 사이에 있는 힘줄 같은 조직은 썩어서 없어지기 마련인데요. 근데 페르시아 공주의 경우 단층 촬영을 해보니까 힘줄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거 아닌가? 제작 시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런 의혹이 막 피어나는 와중에 결국 파키스탄 당국은 정밀 검사에 들어갔죠. 전문 인력을 모아서 CT 촬영을 하고 미라의 내부를 꼼꼼하게 분석을 했는데 이때 믿기 힘든 진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2001년 4월 조사를 총괄한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의 아스마 이브라임 조사관은 페르시아 공주의 진짜 정체를 밝혀요. 그건 바로 불과 5년 전, 즉 1996년에 사망한 여성 미라라는 거죠. 그냥 일반인 여성인이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는 신장은 143cm에 나이는 21살 이후의 성인 여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무언가 둔탁한 물건에 의해 척추와 골반뼈가 산산이 부서진 게 확인됐죠. 몽둥이 같은 둔기에 맞거나 혹은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애초부터 5년 전에 만들어진 미라를 왜 고대 유물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게다가 이 여자는 왜 죽은 거고 죽어서도 어떻게 미라가 된 걸까요?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이거 살인사건 아니에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누군지 모를 범인이 그녀를 살해하고 마치 페르시아 공주 미라로 일부러 시신을 위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런 정황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시신의 겉면을 단단한 붕대가 감싸고 있었는데 머리 쪽부터 이걸 풀어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게 머리카락이었어요. 밝은 금발이요. 그러면
피해자는 백인 여성 아닐까요? 정밀 화학 분석을 해봤죠?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아예 하얗게 표백시킨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건 아마도 시신을 억지로 노화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외에도 장기가 제거된 복부에는 현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건조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통 고대 미라는 내장을 빼내고 시신을 염장해서 수분을 빼내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범인의 내장이 있던 자리에 건조제를 잔뜩 넣어놔서 시신을 말렸던 겁니다. 오, 대단하죠? 전문가들조차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교한 모든 작업이 범인이 상당히 오랜 시간 들였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특히나 박물관 관계자들을 깜빡 속여버린 황금 장식이며 고대 문양의 나무감까지 생각하면 보통 정성과 전문성이 아닙니다. 역사적 지식은 물론이고 해부학적 지식까지 풍부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럼 도대체 범인은 누구일까요? 수사당국은 범인은 분명 한 명이 아닐 거라고 확신했어요. 전문성이 있는 범죄자들이 팀을 꾸려서 벌인 행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미라로 위장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에 파키스탄 경찰은 일단 미라를 밀매한 아크바르와 샤리프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만 할 뿐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어요. 더 이상의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웠죠. 아니 그럼 죽은 이가 도대체 누군지 먼저 밝히면 되지 않을까요? 5년 전에 죽었으면 DNA 조사 같은 게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대의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에는 보통 치아를 통해서 나이나 인종 같은 걸 정보를 얻어내는데 이미 여기에 미라가 된 시신은 이미 치아가 몽땅 다 뽑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범인들의 치밀함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도 경찰은 확보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두개골 크기와 얼굴 뼈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모아서 가상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실종된 여성들의 목록을 모조리 뒤져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다른 페르시아 미라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2000년 당시 페르시아 공주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던 시점에 이번에는 페르시아 미라라고 불리는 미라 두구가 예술품 암시장에서 약 79억 원에 판매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서 미라를 찾아 나섰죠. 그리고 분석해보니까 문제의 두 개의 미라 역시 페르시아 공주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상태였어요. 즉 79억 원짜리 고대 미라가 아니라 그냥 현대인의 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왜 미라를 만들려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돈. 예상대로 파키스탄과 그 주변국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굴꾼들이 시신을 빼돌려서 미라로 만들어서 암매장에 내다 판다는, 거기에 아예 가짜 미라 공장을 세웠다는 카더라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수사는 몇 년 동안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범인도 피해자도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이었죠. 결국 이 사건은 2005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공식적인 수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 시신은 자선단체로 인도되었고 2008년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피해자 사망 시점으로부터 1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모를 아무개로 공동묘지에 묻히게 됐죠. 이제 그녀는 안식을 좀 취했을까요? 희귀하고 가치 있는 예술품들을 손에 넣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예술품의 암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추악하게 변하더니 이젠 누군가의 시신까지 예술품으로 둔갑하고 있는 게 참 씁쓸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고대 미라로 포장된 사체가 어딘가로 거래되고 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탈리아 볼차노 남티롤 고고학 박물관. 3명의 사람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시신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신이 아닌 미라였죠. 팀장으로 보이는 남성은 스태프들에게 절대 미라에 손을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요.
다들 잔뜩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이 시신과 관련된 수많은 이의 죽음을 이미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계하던 가운데 특별히 제작된 영하 7도 무균 냉동실 가운데로 미라가 안치되었고요. 이후 팀원들은 서둘러 빠져나왔죠. 이제는 그 저주를 막을 수 있겠지라는 안도감도 함께였습니다. 전 세계 가장 오래된 미라,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피해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91년 9월 19일 등산가였던 독일인 부부 헬무트 사이먼과 에리카 사이먼은 알프스 산맥을 여행하던 중 해발 3210m 지점에서 잠시 쉬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경치를 즐기면서 주변을 보던 중에 웨츠탈 계곡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눈 덮인 계곡에서 녹아내리다만 커다란 얼음 덩어리, 그리고 그 밑에 상체만 드러낸 유골이 엎드려 있는 겁니다. 부부가 놀라서 다가가 보는데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시신이었습니다. 사실 종종 알프스에서 조난을 당한 실종자나 혹은 전쟁 중에 낙오된 병사들 시신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단 침착하게 산악 대피소에 이 상황을 전달했고 바로 다음 날 구조대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파견되죠. 가서 보니까 시신은 얼음 속 빙하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상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반면 하반신은 두꺼운 얼음 속에 깊이 박혀 있었는데 딱 봐도 당장 수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시신을 조심히 꺼내야 하고 또 거기에 시간도 걸리고 당일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결국 날이 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며칠 연기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 산악 대피소의 주인이었던 마르쿠스 씨가 아무리 시신이라도 한때 사람이었던 자였기 때문에 비닐 시트라도 좀 덮어줘야겠다 하는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어쩌다가 여기서 이런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신체의 반이 얼음에 붙들려 있는 모습 자체가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비닐을 덮어주고 가려는 순간 주변에서 예사롭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생긴 도끼였는데요. 좀 특이하죠? 마르쿠스는 호기심에 도끼의 모양을 그림으로 남겼고 이후 돌아가서 평소 친분이 있는 유명한 산악가들에게 이걸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어라? 이건 최소한 몇백 년은 된 도끼 같은데? 라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어쨌든 4일 후 9월 23일 드디어 수습 작업이 재개가 되었고 현장에서는 그 도끼 외에 단검, 활, 가죽 파편이 추가로 발견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시신 또한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수습됩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건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알프스의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인지 시신은 냉동인간이 된 듯 썩지 않고 바짝 말라서 얼어붙어 있던 겁니다. 즉 일반적인 시신과는 달리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완벽한 미라 상태라는 겁니다. 심지어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에는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은 듯한 상처도 그대로 남아있었죠. 이 시신은요, 도랑 형태의 두 바위 사이에서 이렇게 엎드린 채 발견이 되었는데 동물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신이 발견된 이 계곡의 이름을 따서 웨치라는 이름을 시신에게 붙이게 돼요. 그리고 머지않아 신원과 유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죠. 자, 가장 먼저 사망 시기를 추정해야 되는데 입고 있던 가죽 옷 그리고 도끼를 가지고 탄소연대 측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상상 불가였어요. 웨치, 그는 무려 53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인물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단순히 알프스 조난자인 줄 알았던 빙하 속 시신이 알고 보니 고대인인 겁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전 세계를 발칵 뒤집게 되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웨치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미라이기 때문입니다. 청동기 시대, 신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 사이에 있던 아주 짧은 기간인데요.
돌을 이용하던 인류가 마침내 쇠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어떤 인류 생활상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도 교과서 속에서 유품 몇 점 봤을 뿐이죠. 아니 근데 도대체 5,000년 전 인간이 어떻게 20세기에 발견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온전한 모습으로 말이죠. 전문가들은 외치가 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래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을 맞으면서 시신이 바짝 말라버렸고 이후에 겨울이 찾아오면서 시신 위로 약 3m 두께의 눈과 얼음이 쌓이면서 서서히 미라하에를 위한 그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에 계속 그 위에 이제 눈과 얼음, 빙하가 덮이는 작업이 수천 년간 지속되면서 덕분에 이 시신과 유품들은 차가운 온도 속에서 5,300년 전 상태 그대로 유지됐던 겁니다. 그런데요, 워낙 무거운 이 눈과 얼음이 쌓이다 보니까 시신이 전반적으로 납작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피가 줄어든 상태라는 게 오히려 외부 자극을 피하게 되면서 미라화가 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추측이 되고 있죠. 외치, 현존하는 전 세계 미라 중 가장 오래된 미라입니다. 그런데 몸을 살펴보면 좀 여러 특징이 있어요. 전신에 약 61개의 문신이 보입니다. 문신. 고고학적으로 그 청동기 시대의 인류는 자연의 신비로운 치유력을 믿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거나 아픈 부위가 있으면 동물 뼈를 사용해서 문신을 새겨 넣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외치의 몸 곳곳에서도 문신이 다수 발견됩니다. 정말 이것만 봐도 고고학 연구에 정말 산 증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외치는 사망 당시 40대 후반의 나이, 키 157, 몸무게 50kg, 그 당시로 치면 표준 남성 체격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유전자 암호 분석 그리고 3D 모델링을 통해 정말 5,300년 전 그는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히 밝혀지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생전에 어두운 머리칼에 고동색 눈을 가지고 있었고요. 혈액형은 O형. 진드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세균성 질환을 앓고 있었죠. 또 동맥경화, 담석증이 보였고요. 치아 마모증과 또 치주 질환을 심하게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건 냉동되고도 건조 보관되었던 그 환경상 피부와 내장 그리고 혈액 속의 DNA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이 외치에 대한 조사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외치의 보존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5,300년 전에 인간이 청동기 시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걸 연구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대 이집트의 미라 같은 경우는 건조한 날씨 그리고 방부제를 거기에 첨가해서 미라화가 됩니다. 아니 근데 외치는 사실상 아무런 그런 도움 없이 100%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미라였기 때문에 그 연구 가치가 더 대단한 겁니다. 이후에 연구는 계속되는데요. 또 새로운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 2016년 9월에는 한 연구팀에 의해서 외치의 목소리가 복원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목소리를 어떻게 복원하죠? 이 미라를 CT 촬영을 해가지고 성대 주변의 발음 기관을 촬영했고요. 이후에 그걸 복원해서 거기다가 공기를 주입해서 그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에, 이, 에, 이, 바로 이게 5,300년 전 인류의 목소리라는 건데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많은 연구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사실 막상 직접적으로 왜 외치가 사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에 올랐다가 악천후로 인해 조난을 당했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거다라고 추정을 했을 뿐인데 그의 왼쪽 어깨 아래를 보니까 돌 화살촉 같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박혀 있는 게 발견이 되면서 이게 어떤 치명상이 돼서 사망하게 됐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당시 고대 부족은 식량으로 인해서 싸움을 하던 시기인데 전투에서 다치게 된 외치가 다른 부족의 공격을 피해서 산에 왔다가 사망하게 됐다는 추정. 실제로 몸에 많은 흉터가 있었고요. 오른손에는 공격을 막다가 생긴 방어흔까지 관찰됐습니다. 화살촉과 칼, 의류에서 다른 사람 4명의 혈흔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이 추정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이탈리아 연구팀이 외치의 사망 원인을 둔기로 인한 타박상이라고 발표합니다. 보니까 뒤통수에서 심한 타격을 입은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죠. 이미 어깨에 상처를 입긴 했는데 그리고 다시 누군가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해서 쇼크사했다는 이야기.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고 그렇게 외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미라이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피해자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외치를 둘러싼 현대인들의 조롱도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 생식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서 사실 성별을 쉽게 추정할 수 없었다고 해요. 끝내는 남성으로 판명이 되긴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성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일각에서는 그 옛날에도 불륜을 저지르다가 성기가 잘린 게 아니냐, 제사장에게 성기를 제물로 바친 게 아니냐, 날짐승이 먹은 거 아니냐, 누군가 절단한 거다, 여러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왜 성기가 없는지 밝혀지죠. 미라화가 되는 과정에서 추위와 얼음으로 인해 성기가 오그라들었던 겁니다. 참 우픈 상황인데요. 그렇게 각종 소문 그리고 화제의 중심에 서 있던 외치. 하지만 이후 미라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외치의 저주라는 섬뜩한 타이틀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를 만지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의문의 돌연사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 첫 시작은 맨 처음 발견 현장에 있던 오스트리아 법의학 수사팀장 라이너 헨 박사였죠. 선사시대 미라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에 부푼 마음으로 달려갔던 연구자입니다. 근데 너무도 들떴는지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외치의 몸에 손을 대게 돼요. 그리고 얼어붙은 이 외치의 하반신을 꺼내기 위해서 막 등상용 장비로 주변의 얼음을 파내기도 했죠. 좀 무리한 작업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과정에서 실수로 외치의 팔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외치 미라를 자루에 담아서 운반했고 연구실에 도착해서도 이 시신을 가장 많이 만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이제 외치에 대한 연구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각종 강연 요청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박사가 강연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죠. 두 번째로는 미라를 수습했을 당시 라이너 헨 박사를 계곡으로 안내했던 산악인 커트 프리치입니다. 그 역시 이 알프스 계곡 근처, 특히나 외치가 발견되었던 그 계곡 근처에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프리츠는 30년차 베테랑 산악인입니다. 알프스 전문 안내원이에요. 누구보다 이 지형과 위험성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죽은 그날따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산에 올랐고 갑자기 눈사태가 덮치면서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게 프리츠는 평소에도 간단한 등산을 오르더라도 장비를 꼼꼼히 챙겼고 또 그 일정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를 살피는 아주 신중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의 죽음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죠. 세 번째 인물은 외치와 관련된 다큐를 제작하던 오스트리아 유명 언론인이자 사진기자 레이너 호엘젤입니다. 그는요, 외치가 처음 발견되는 그 현장에서 수습되는 모든 과정을 촬영했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으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정말 인류의 기록으로 남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갑작스럽게 뇌종양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물론 외치의 존재가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와 연관된 건 맞습니다. 또한 그 중에 몇 명이 사망했다?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음으로 설명할 네 번째 사람의 죽음 이후에 외치의 저주라는 음모론이 생겨난 겁니다.
그는 바로 맨 처음 미라를 발견했던 독일인 등산가 부부 중에 남편 헬무트 사이먼의 사망이었죠. 헬무트가 미라를 발견한 이후에 들떠있던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부터 외치에 환영이 보인다면서 괴로워했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이후에 상태가 좀 호전되나 싶었고 다시 외치를 발견했던 알프스로 산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후에 영영 실종 상태가 됩니다. 헬무트 사이먼,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구조대원이 약 100여 명이 나서서 수색을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헬무트는 실종 8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소름이 끼치는 게 발견된 그 모습이 외치가 발견되었을 때와 아주 흡사하게 그 도랑 형태의 바위 사이에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인은 갑작스러운 눈보라에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헬무트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 장례식장을 찾았던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디터 웨네크라는 남성인데요. 헬무트의 조수이자 그 조난 소식을 듣고 대원들을 데리고 구조에 나섰던 구조대장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1시간 뒤 갑자기 디터 웨네크가 몸에 이상 현상을 느끼면서 쓰러졌고요. 이내 심장마비로 사망했죠. 주변 사람에 따르면 그는 아주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구조대장을 하고 산에 올라갔을 정도니까요. 비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초기에 외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고고학자 콘라드, 당시 연구팀에서 팀장이었는데 여기저기 외치에 저주가 있답니다 라는 얘기가 도니까 야 그럼 다음엔 내가 죽냐? 라는 농담을 자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 후 다발성 경화증과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죠. 이렇게 연이은 관련자들의 죽음에 두려움을 느꼈던 고고학 연구 실장 톰 로이 박사 또한 저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첫 희생자였던 라이너 헨 박사와 함께 연구를 했고 또 박사가 사망한 뒤에도 책의 집필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책이 거의 완성되기 직전인 2005년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사인은 혈액질환이었죠. 외치 주변 인물의 죽음,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7명 외에도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이 왜 외치의 저주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모두 다들 평소에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예기치 못한 사고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과연 이들의 죽음이 모두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로 끼워 맞춰진 걸까요? 아니면 몇천 년 동안 긴 잠을 깨운 것에 대한 저주가 통한 걸까요? 현재 외치는 이탈리아의 고고학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365일 영하 7도를 유지하는 무균 냉동실에 말입니다. 시신이 박물관에 보존된 이래 의문의 죽음은 멈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혹시나 다시 한번 외치의 잠을 깨우는 자가 있다면 그 저주가 부활하는 건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